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두고 저 아이는 결국 평양으로 갈 얼굴이라고 속삭였고, 저 역시 그 말이 제 운명이 될 거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이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제 태도와 말투, 사소한 행동까지 관찰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쁨조 후보 선발 통지가 내려온 날, 저는 그저 국가의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가희야, 너는 내 얼굴만 닮았구나.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날 이후 집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양 도착 후 기쁨조 훈련소에 배치되었을 때 제게 처음 주어진 건 화려한 옷도 특별한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감시 적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벽에 걸린 초상화와 작은 거울, 침상 하나가 전부였고, 저는 그 단순한 공간이 오히려 감시받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날 밤, 침상 아래에서 낯선 금속성 장치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첫날, 기쁨조 총괄 담당자로 소개된 젊은 간부가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성률이었습니다. 그는 명단을 읽어 내려가다 제 이름에서 잠시 멈췄고 시선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성률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가희 동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윤예숙입니다. 성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으며 시선을 걷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발표된 명단을 다시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이름 옆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붉은 점은 보통 특별관리 대상이나 요주의 인물에게만 붙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등줄기가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 다시 침대 밑을 확인했는데 분명 전날 밤 있었던 금속성 장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자는 동안 들어와 그것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말, 성률의 묘한 질문, 제 이름 옆에 붉은 점, 그리고 사라진 장치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신호였습니다. 제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기쁨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곳이 단순히 춤과 노래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육은 완벽이라는 기준 아래 진행됐고 실수는 태도 점검표에 기록되어 상부로 보고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정해진 길을 걷는 기계처럼 따라가며 하루하루를 견뎠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열린 문 사이로 성률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서류가 흐트러져 있는 책상 위에는 제 얼굴이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찍힌 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이 뛸 틈도 없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진들이 왜 성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지
누가 올려둔 것인지 아니면 성률 스스로 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경우든 저에게는 위험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불안했던 건 룸메이트 은주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주는 저에게 유독 친절했고 기쁨조 생활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희야, 너 최성률 동무가 자꾸 너만 쳐다보는 거 눈치챘어?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은주는 저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던 순간 기숙사 복도 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두 명의 간부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기품조 출신 딸이라고 더 위험하대. 어미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다더라.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했던 이상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얼굴만 닮았구나. 어머니도 기쁨조 출신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기쁨조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통치자의 접견 준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움직임조차 유리처럼 날카롭게 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의상 점검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규율이 더 엄격해졌고 간부들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눈빛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서 있을 때 문틈 사이로 보위부 고위 간부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내부 정리 대상에 최성률도 포함됐나? 예, 중좌 동무. 요즘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자식 누구한테 관심 보이는 것 같던데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그 순간 저는 등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성률이 숙청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따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했지만 저는 지시받은 대로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보위부 중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 한 장의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 속 사진은 바로 최성률이었습니다. 중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가의 동무, 이 인물에 대한 충성도 검증을 맡기겠소. 가까이 다가가서 파악하시오. 그의 사상, 행동,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보고하면 돼요. 필요하다면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하오. 조치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미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기 직전 책상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녹음기에서 재생 버튼이 눌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윤가의 어머니 윤혜숙의 기록 확인했나? 1990년 기품조 출신 탈락 후 지방 배치 특별관리 대상 2세로 분류됐지.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딸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군. 최성률 검증에 투입하고 실패하면 둘 다 정리하면 되니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기쁨조에 선발된 것도 성률 옆에 배치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률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서류 더미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제 이름 옆에 예비 분류 일금 접촉 금지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저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동료 수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며 춤 동작을 따라하던 그녀가 아침에 보이지 않았고, 교관은 이유 없이 결석 처리만 한 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는 누군가 사라지는 것이 아무도 묻지 않는 일이며,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성률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저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피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얽혀갔습니다.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야 했고, 다가갈수록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성률은 저를 조용한 연습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이 동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당신이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나도 알고 있어.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성률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닮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윤혜숙 동무를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오래전에 말이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훈련 도중 갑작스레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연습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고, 주변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억눌린 표정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성률 역시 동시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밀고자가 누구였는지 듣게 되었는데 바로 룸메이트 은주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동숙생이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더구나. 최성률이 너만 쳐다본다고, 너희가 몰래 만난다고 말이지. 은주 동무는 충성스러운 혁명 전사야. 은주는 3년 동안 성률을 짝사랑했지만 성률은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제가 나타나면서 그녀의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조작된 증거까지 등장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성률을 이용해 기쁨조 내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는 거짓 보고서가 제시되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악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률이 끌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그의 시선은 저에게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제 마음을 계속 찌르는 듯 느껴졌고, 감히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금지된 감정이었고, 금지된 감정은 결국 죄로 바뀌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체포된 순간부터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죄수들보다 더 잔혹한 대우를 받았고, 신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고통을 강제로 견디게 하는 잔인한 과정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고문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성률과 언제부터 내통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원은 더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기쁨조 창녀가 간부를 유혹해서 정보를 빼냈다고, 내 어미도 그렇게 살다가 쫓겨난 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기쁨조였고
어떤 이유로 탈락해서 지방으로 쫓겨났으며 그 기록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성률이 저를 이용했던 것처럼 몰아갔고 저는 성률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고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혹해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이 무너졌고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제게 물 한 병을 손가락 사이로 밀어넣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지 끝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라는 짧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성률의 것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물 한 모금이 제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간수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최성률 그자의 사형이 보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수구역 15호로 재배치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15호는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나온 적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마음을 다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거짓 정보일 수 있다는 공포가 뒤섞여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레 감방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보이부 중자는 제게 다른 처벌을 통보했습니다. 너는 죽이지 않는다고 사형은 너무 쉬운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너 같은 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곳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함경북도 9구역 탄광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기쁨조에서 쫓겨난 뒤 보내진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멀리 떨어진 탄광 구역으로 향하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탄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고 노동자들의 얼굴은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땅속에서 돌을 나르고 쇠파이프로 몸을 지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동료들은 처음 며칠 동안 제가 버티지 못할 거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여성이 새벽에 은밀히 저를 깨워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감시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가 있고 국경까지 안내해 줄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도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대로 죽어가는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시작부터 위태로웠습니다. 함께 탈출하려던 여성 중 한 명, 영숙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당일 새벽 그녀가 숨겨둔 가방을 몰래 뒤져보니 보이부 연락처가 적힌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실 보이부와 연결된 끈앞풀이었고 우리의 탈출 경로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살아야 하고 딸이 평양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재빨리 영숙의 입을 막으며 밧줄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탄광 창고에 가둔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산악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 달 전 작업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미숙이 바위 뒤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미숙은 죽은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부 감시를 피하려고 그랬고 국경까지 가는 길을 자기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국경지대로 가까워졌고 눈이 내린 두만강을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중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희야, 너 최성률이라는 사람 알지? 내가 탄광 오기 전에 특수구역 15호 근처 경비를 섰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소문을 들었는데 최성률이라는 간부가 살아서 들어갔다가 한 달 뒤에 기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죽은 건지 다른 곳으로 보내진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 모든 혼란을 뒤로 밀어냈고 저는 끝내 중국 국경을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 태국, 라오스를 거쳐 결국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정착센터에서 처음 국정원 조사 요원 박도연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규율에 충실했지만 눈빛 속에 깔린 온기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제게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온기가 낯설고 두려워 자꾸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북한에서 친절은 항상 함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항상 한 발 물러나 제 감정에 공간을 주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연은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성률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가희 씨, 최성률이라는 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 공식 기록상으론 2년 전에 사망 처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도연은 제가 충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이 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록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센터 직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윤가희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 북한이 추적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최성률이랑 엮인 것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저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인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가희 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정보 유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탈북 경로를 추적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태국, 라오스 각 지점마다 북한 정찰 총국 요원들이 움직인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공포로 제 마음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남한까지 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북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는 북한이 아니며 자기가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한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즈음 저는 다시 한번 감시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센터에서 자취를 감춘 서류와 누군가 제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제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희 씨, 북한에서 당신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총국 내부 통신 감청 결과 윤가이 회수작전이라는 암호명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회수작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도연은 저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저는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운명을 떠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정보가 추가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연이 긴급히 저를 불러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가희 씨, 최석률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도연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수구역 15호에서 최석률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수임무에 투입됐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남 공작, 난파 요원 교육 담당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위험 속에 놓이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한 정착 과정에서 제가 가장 신뢰했던 여성 멘토 김정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탈북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였고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아 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이 이은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기쁨조 출신 2013년 탈북, 제 룸메이트였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멘토가 저를 밀고 했던 바로 그 룸메이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녀가 저를 돕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전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아 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맞아. 이은주. 내 옛 룸메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매일매일 후회했고, 저를 돕고 싶었고, 속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남한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접근했다고 저에 대한 정보를 넘기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했다고 자기는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도연이 급히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희 씨,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고 김정아 씨를 추적해서 제 위치를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카페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긴급 연락을 취하며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도연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희 씨, 이제는 제가 지키겠다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을래요. 이 말은 제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은 죄였지만 남한에서는 사랑이 저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도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상담센터를 나서는데 건너편 거리에서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는 듯 하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과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성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그 남성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북한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과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